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차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고 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국회를 찾아가서 3차 추경 처리가 안 돼 속이 탄다며 국회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 곳곳에 보완할 것들이 많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가 필요하고, 제대로 심의하려면 국회의 원구성과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벌써 20일째 묵혀두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진입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번 조치가 긴장 국면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속내와 남북관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에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가 달렸다며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영일 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공군이 황제 복무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대 간부가 상습적으로 병사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공군에서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잇따르는 의혹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계획했던 대남 군사행동 실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설치됐던 대남 확성기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겁니다. 조성된 최군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고 북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이달 초부터 대북전단을 빌미로 거센 대남 비난 공세를 벌였습니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부대 배치와 비무장지대 GP병력 재배치,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4대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또 최근엔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등 4.27 판문점 선언 합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하며 군사적 긴장도를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하자 북한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부터 비무장지대 일대 30곳 정도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들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북한의 대내외 선전 매체들은 대남 비난 기사들을 대거 삭제하거나 싣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던 북한이 군사행동 보류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대남 전단도 당분간 살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달 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던 북한이 멈춰섰습니다. 대남 압박의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시작된 북한의 대남 공세는 남북 간 통신선 전면 차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뒤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남 전단을 1,200만 장이나 만들었다며 언제든 삐라소나기를 뿌릴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하고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확성기까지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조치에도 대결 행보를 가속화하던 북한이 갑작스레 멈춰선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예상보다 높아지자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에서부터 주민 결속과 대북 전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측의 조치가 완전 철회가 아닌 보류라는 점에서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앞으로라도 언제든지 이 안건은 다시 마련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중앙위원회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비준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나버리면 그건 일단 일단락 되는 건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의도적인 행보다. 일각에서는 통상 8월에 열렸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여부가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측의 정확한 의도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심각하게 경색된 현 국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대응은 조심스럽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남북 관계는 2018년 이전에 위기 국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돌파구를 열자고 제안하자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자 청와대도 감정 실린 표현으로 경고하며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사대와 굴정은 자묘를 부르는 전주곡이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매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청와대는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부대 재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은 선을 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결정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또 화상회의라는 전례 없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데도 신속하게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그렇지만 김 위원장의 결정이 취소가 아닌 보류이고 북한의 다음 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을 어떻게 꾸릴지도 문 대통령의 새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여오던 북측이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확성기까지 철거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수위는 한층 낮아졌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시시각각 변하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접경 지역의 주민들도 큰 고비는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장맛비가 몰아치는 연평도 앞바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선명하게 보였던 북측 영토가 거센 비바람에 가려졌습니다. 북한 개머리 해안의 해안포 포문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연평도에는 풍랑주의보와 함께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져 육안으로는 북한의 해안포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평도에 상주하는 군은 북측의 포문이 열렸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 흐려진 날씨 탓에 북측 변화를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우리 측 접경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에 이어 확성기까지 철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접경지 지역 주민들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는 입장입니다. 확성기도 철거하고 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긴장 국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직접 겪은 어민은 언제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지금 이번 또 사건이 있었는데 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더 경각심을 갖고 더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일부터 20여일간 아카일로로 치달은 남북관계. 북측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무력 도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군사행동은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비 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김정은 시대의 예비회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냥 본회의만 했지 예비회의란 게 없었거든요. 그럼 왜 예비회의를 했나? 1호 근무태세를 지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선 사령관들이 다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지금 급박하게 그 전단을 살포하는 직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되니까 화상으로 그 부위원장 한 명만 딱 데리고 다른 사령관들 뭐 군 간부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요즘 그 대세가 그렇잖아요. 국가 정상들도 화상회의를 많이 하니까 예,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 나서서 평화의 사도로 나서서 남북 간에 자칫하면 우리 여동생이 크게 난만하고 긴장을 벌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반도 평화가 소중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일단 남한에게 한번 기회를 줘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취소가 아니라 보류기 때문에 보류.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러나 김정은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이게 보류지만 전단 살포도 하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확성기는 벌써 다 걷어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남한으로부터도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다음에 미국에게도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타격은 남한의 돈으로 세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 그 여파는 한국으로 하여금 내가 남북 합의를 잘 안 지킨 게 있구나. 그럼 경각심을 줬고 존재감 확실히 부각시켰고 트럼프한테도 김정은이가 있었는데 내가 좀 관리가 좀 소홀했네. 좀 대화 좀 해보든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김여정도 띄워주고 그리고 김정은은 평화의 사도로 뜨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종합적으로 손해본 게 없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우리를 또 우리 통일부 장관만,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신에서는 굿캅, 배드캅 나눴다고 하더군요. 누가 잡혀오면 이제 범인한테 맨 처음에 들어간 형사는 엄청나게 무섭게 하고 두 번째 들어간 형사는 야 앞에 사람 성질 대단해 나한테 얘기 잘하는 게 나 이렇게 하면서 얼르고 달래고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악역을 일단 맡고 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달래고 이렇게 맡은 그러니까 거군요. 이게 제가 몇 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게 김정은이 안 나타나는 게 그래도 희망의 끈은 남아 있다. 근데 이제 그 희망의 끈이 굉장히 빨리 등장했는데 빨리 등장한 이유는 더 가도 북한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4단계 4개 조치 내놓은 거 그거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뭐 목함지리 사건 이런 건데 그런 거 했다가는 중국한테도 욕 먹고 미국은 전략 폭격기 막 와서 막 얼른거릴 테고 우리는 전군 비상해가지고 한번 붙으려 진짜로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여정을 시킨 게 그 백두혈통 가족회의를 김경희까지 포함해서 가족회의를 해서 야 이번에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데 좀 우리가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한국의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대남 강경책을 하는데 자칫하면은 강경책을 하니까 지금 대남 그 관계에서 평화의 사절 역할을 했던 김여정이 비판을 당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 비판을 해야 될 판이니까 너가 나서서 너가 앞장서서 강경책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김여정의 죄는 그로서 씻어주고 지위도 높여주고 그러는 가운데 김정은은 여기저기 저 코로나19 피해 다니다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그렇게 남북한이 우리 같은 민족인데 싸우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나름의 구상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으로서는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이 속도로 계속 달려가다가 사실 카드도 없는데 막 달려갔다가는 곤란하고 내부 속도 조절도 좀 할 겸. 근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보류한 거지 근본적인 사태의 원인 같은 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군사행동을 갖다가 경고하거나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남아는 있는 겁니까? 일단 보류했다라는 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쭉 들어보면
자기네 수령을 모독하는 그 전단이 남한에서 날라오는데 재작년에 판문점 합의에서 상호 비방 중단하기로 한 거는 남한의 최고 그 사령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남한에서 계속 날라오더라.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또 날린다는 거 아니에요. 날린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느냐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판문점 합의나 9.19 군사합의서나 평양에서의 합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개성공단을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말은 있지만 개성공단을 재개한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한다, 뭐 그 도로 연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제시가 돼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이 너무 미국 눈치 보느냐 때문에 안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류한 이유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 눈치 보고 그 합의를 지금 아직 깨진 건 아니니까 그걸 계속 안 지키면은 보류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다. 그리고 지금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지금 저게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본회의에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회의였으니까. 예비회의니까요. 그래서 예비회의라.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북한도 꼼수가 대단해요. 아무튼 뭐 포석을 차곡차곡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이제 안보보좌관, 그 회고록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안보팀이 워낙 난맥상을 보이고 또 거기에 일본까지 껴들어가서 어떻게든 북미 정상회담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이번 전격적인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존 볼튼의 회고록을 한번 잘 살펴보면 아베는 결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반대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존 볼튼은 북한하고 타협은 있을 수도 없다. 폼페이오는 이거 북한한테 양보를 받아야지 동시행동 안 된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타협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쇼를 위해서 한 거다. 진정성이 없었다. 제일 진정성 있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평화와 평화체제하고 그다음에 상호 동시행동으로 서로 기브앤테이크하자 했던 거는 한국 정부밖에 없거든요. 비록 볼튼은 우리 정부를 비난했지만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이 주도했고 운전자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자기들 참모들이 막은 거죠. 그게 다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의 부차관보죠. 1차 정상회담 했던 대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과 손을 맞잡고 간다 그러는데 지금 북한의 불만사항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에서 한미 공조를 하는데 그 공조가 이 대북 지원이나 아니면 제재 해제 그런 거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공조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북한 간의 남북 간의 경협을 하는데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미국이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뭐 타미프를 하다못해 타미프를 주는데 자동차로 싣고 가면 안 돼. 이런 거 하느냐고 나를 세웠으니 이게 한미가 손을 잡고 가자 그런 게 저는 뜨끔해요. 손을 잡자는 게 제재하는데 너 왜 남북 협력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한미 공조가 중요한데 긍정적 의미의 공조를 앞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부정적 의미의 한국이 미국한테 모든 거를 승인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북 간에 합의된 거는 하고 나서 미국한테 이렇게 했어. 이건 남북 간의 합의고 그리고 그게 미국한테도 좋은 거야. 남북 간의 합의가 돼서 북핵 문제에 협상에도 북한이 더 열심히 나오고 타결할 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항상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니까 그거보다는 평화 체제를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런 거에 이제 공조를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다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또 뭘 하자는 것인지 이제 좀 두려워진다는 말씀이겠군요. 자, 내일은 이제 대통령께서 뭔가 내놓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종전 70주년 6.25. 네.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 북한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메시지는 비록 한국의 정부는 아니지만 한국의 국민의 일부가 북한의 지도부를 폄훼하는 그런 전단을 살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약속하고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한마디 해주면 김정은의 체면은 살아나고 분위기가 확 좋아질 텐데 근데 지난번에 6.15 때도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소통을 해가지고 뭐 협력하고 뭐 하는데 그 얘기들은 과거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그걸 보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 사항 중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미국에 상의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합시다. 예. 이렇게 딱 제안해 주길 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거 제정해야 돼. 지금 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정해서 법으로 법제화해서 이건 못하게. 왜냐하면은 이게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핵무기와 맞먹는 게 우리 대북 전단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 북한으로서는 전쟁 발동 사유로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몇몇 민간인이 한국의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북 접경 지역의 수많은 국민들은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재산권도 농사 짓다가 전단 살포한다고 하면 다 피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거는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왜 단속한다라고 하고 그것도 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서 김정은의 체면을 조금만 살려준다면 다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이 남북이 북미 관계를 갖다 좀 견인해내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잠시 억제는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축하하거나 뭐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예, 이럴 때 남북 관계나 외교 통일 전반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현익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수용 집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학생들이 지금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최후의 이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단체에서 우선 집회 신고한 장소를 선정하여 불법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시 자진해 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함도 강제 동원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이죠. 일본의 산업유산 정보센터. 예. 일반 공개 이후에 국내외 언론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YTN의 취재 요청에 응했습니다. 센터 측은 일부 주민들의 증언을 앞세워 강제 노동 사실을 교묘히 부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 개 구역으로 나뉜 전시는 조선과 제철, 광업 등 일본 산업 발전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도 근대화를 이끈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강제 동원의 현장 하시마 탄광, 즉 군함도는 7개 스크린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함도에 대한 설명에는 석탄 산업의 시작부터 폐광까지의 역사만 언급돼 있습니다.
전시실 2곳을 지나면 한쪽 벽면을 옛 군함도 주민들의 얼굴로 채운 공간이 나옵니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도 흑백 sa진 속에 등장합니다. 모니터에는 당시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나 가혹 행위가 없었다는 증언이 흐르고 있습니다. 戦時中の羽島で彼らが見たこと、感じたことをそのままお話しいただいてますので、別にこう我々が意図的に誘導したりとかね、扇動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ないので。 강제동원의 근거가 된 국민징용령 등 관련 문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 옆에 전시돼 있습니다. 센터 측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출신 광부를 우대했다는 기사, 타이완 노동자가 받았다는 월급 봉투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당시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시는 어디 있는지 묻자 당시에는 다 같이 어려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戦時中っていうのはそれこそ皆さんがねやっぱり戦火の中で一緒に努力をしてで、苦労をして食料事情も悪かったでしょうし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한 약속은 전시관 입구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팻말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를 이끄는 브라질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임기 1년여를 앞둔 지난달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결정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 정부도 도전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종 후보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낙점됐습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절차를 거쳐 현직 통상교섭본부장인 제가 WTO 사무총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 본부장은 지난 1991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25년 동안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정부는 세계 7위의 수출국이자 통상 선도국으로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 본부장 역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WTO 개혁과 위상 복원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공직을 통해 습득한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하여 WTO 회원국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WTO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최근 WTO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와 분쟁 해결 기능 마비로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로 분쟁을 겪는 우리나라로선 WTO의 신뢰와 위상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무총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제도 개선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2차례 사무총장 후보를 냈지만 모두 최종 당선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의 WTO 사무총장을 배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의 유해 147구가 미국에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군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는 행사를 하와이에서 가졌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해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한국전 발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에 있는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으로 옮겨졌다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한국군으로 최종 판정된 것입니다. 북미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에 묻힌 전사자의 유해 봉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국군 유해 92구가 고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지만 이번엔 최대 규모의 유해 봉환입니다. And unaccounted for service members are entitled to one certainty, that they will never be forgotten. We owe these honored dead and their families
a profound debt of gratitude. 정부는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최초로 공중급유기까지 지원했으며 유해를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해 예를 갖췄습니다. 이번 봉안을 위해 한미는 정성을 기울여 하와이에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성조기에 쌓인 유해를 유엔기로 교체하고 다시 태극기로 바꾸면서 유해 인계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에 이뤄진 이번 유해 봉안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47구의 유해 가운데 7명은 누구인지 밝혀져 한국의 가족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149의 경우 발굴 지역에서 전투한 부대의 전사 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다니 이거야말로 하늘이 일본에게 내려주신 기회다. 일본은 이 전쟁으로 어떤 하늘의 축복 같은 수혜를 입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무려 일본 1년 GDP의 5분의 1이 달러로 들어옵니다. 침략 전쟁에 전쟁 물자를 공급한 죄로 해체됐던 일본 재벌들도 이때 슬그머니 일어섭니다. 1947년에 재벌 해체법이 발효돼서 15대 재벌은 다시는 경제로 못 돌아오도록 했는데 6.25 전쟁 때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1955년 전쟁 직후에 바로 부활합니다. 재벌의 부활이 10년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일본은 6.25 전쟁을 계기로 군사 외교적으로도 기가 살아납니다. 보시면 점령군이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 떠나니까 얼른 자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쟁에도 참가했습니다. 원산 앞바다까지 와서 기뢰 제거 작업을 맡았습니다. 결국 태평양 전쟁 준비를 스스로 다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이렇게 6.25 한국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시작은 종전선언으로 해서 빨리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그런데 아베는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위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막아섭니다. 존 볼턴 회고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베와 일본은 어쩌면 지금도 한반도에서의 천우신조 전쟁이 다시 터지기를 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국회원 구성을 매듭짓겠다며 고삐를 조이고 나섰습니다. 칩거에 들어갔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회로 복귀해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강원도 사찰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더는 참을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상임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3차 추경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6월 국회 안에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모든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추경은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7월부터 집행되어야 경제 효과가 살아납니다. 미래통합당이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호소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던 박 의장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박 의장은 원구성 마무리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통합당에 더는 말미를 줄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추경 절박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또 하셨고 알고 있다고, 여야가 또 국민 뜻에 부합하는 합의를 해주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본회의 뒤 사의를 표명하고 칩거에 들어갔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흐레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넘어진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서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면 뜻대로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심사와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합당은 여당의 상임위 싹쓸이를 비판하며 의회 독재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속내를 알고는 있지만 당장 추경 통과와 대북 현안 등 눈앞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여의도 사랑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당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냥 카페에서나 국회에서 만난 게 아니고 호젓하고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착 가라앉을 수 있는 산사에서 만나가지고 맞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5시간을 같이 있었으면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합의를 봐야 됐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분위기도 산사, 마음을 다 서로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아마 5시간 중에는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개인적인 소회도 많이 털어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다.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기투합해보자. 아마 거기 또 호응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정당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 자연인 김태년과 자연인 주호영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내대표가 돌아와서 이렇게 합의했다라고 하면 의총의 추인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혼자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평행선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한두 주 전에 풀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평행선은 결국은 5시간의 이 회동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결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젠 독자 노선으로라도 가겠다. 그리고 지금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나도 안 들고 왔다. 새로운 제안은요. 통합당이 바라는 건 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물리겠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사실 그게 요구였거든요. 그럼 지금 6개 상임위는 이미 구성됐으니 그건 손댈 수가 없고 나머지 12개를 가지고 11대 7로 나누자고 하는 것이 지금 통합당은 받을 수 없는 안이다라는 것이죠.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받을 수 없다는 거는 가져봤자 항상 과반수가 저쪽에 가 있으니까 다수결로 다 질 텐데 둘러리만 서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것이면 최근에 이제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진지하게 미국의 사례 의석 하나를 더 가져간 민주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책임 정치를 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당에게 다 책임을 던지고 야당으로서 비판만 하자. 어쩌면 책임 정치를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러면 이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깨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 아니면 뭐 성과가 나면 여당이 잘한 것이고요. 성과가 안 나고 대선 즈음에 임기 말에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면 여당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실은 한번 이번 주 후반 내일 모레가 사실은 마지막 승부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협상이 이제 실패하니까 민주당은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이런 발언도 하셨고 이번 주 안에 그럼 원구성을 마무리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이 6월 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절박한 이 이야기가 지금 변경된 게 없어요. 그럼 사실은 이번 금요일에 본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열어서 통합당은 또 이제 보이콧한 상황에서 나머지 이제 작은 야당들과 만약에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 주도로 꾸렸다고 치면 그래도 6월 내 통과는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예결위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뭐 증액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경안을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당정청 회동에서 당장 대학 등록금을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방안을 찾겠다. 이런 거 다 넣고 빼고 하려면 사안이 많은데 이미 다음 주 수요일이면 7월로 넘어가죠. 그럼 7월 초순에라도 이걸 이제 처리하려면 사실은 이번 주에 원구성이 안 되면 이 스케줄 자체가 다 어그러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찌 됐거나
여당 원내대표가 산으로 가서 네.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만났더니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돌아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뭘 어떤 투쟁을 벌이겠다는 건가 이게 궁금하죠.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문제. 지금 상당히 볼튼 회고록 아까 다루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봐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미 외교의 진정성이 여기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걸 완전히 실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정조사 발동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안 좀 조용했습니다만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정 의원 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은 21대 개원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또 한 번 다시 나오고 있어서 국정조사 발동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야당에서 좀 공세를 걸 수 있는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이슈들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자꾸 부르는데 본인은 사퇴 의사를 밝혔었는데 네. 의원총회를 열어갖고 재신임을 했죠. 재신 받아야 재신임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당 차원에서 이 원내 의총이 아직 이게 사퇴를 받질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재선언한 바는 없지만 지금 대여투쟁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다시 원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돼야겠네요. 상황 아닌가. 내일 비대위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예. 그 지위의 유지는 내일 확인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당이 협상을 안 하더라. 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국민한테 꼭 알리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제 산에 가서 알리고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셔야 되는데 뭐 국정조사를 하고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추경안은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1야당이 협조를 하겠죠? 안 할까요? 협조를 하겠죠? 할 거고요. 예. 협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3차 추경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겠다는 거고 다만 야당의 입장, 야당의 시각에서 꼭 넣어야 할 것이 빠졌다면 증액 요구를 할 거고요. 항목 조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좀 과도하게 배치된 것 아니냐 하면 또 덜어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추경도 야당이 개입을 하여 결국은 일부 넣고 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금액은 유지됐지만 항목이 바뀐 경우도 있고 금액 자체가 삭감된 경우도 있는데 3차 추경안은 덩어리가 아주 큽니다. 35조 3천억 원이지 않습니까? 정부 안이.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협조는 해서 처리는 시키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상당히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수십조의 예산을 저렇게 빨리 짤 수는 없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빈 곳도 틀어진 곳이 많을 겁니다. 그걸 다 맞습니다. 이제 심의를 통해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추경안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도 이낙연 이제 의원이겠죠. 그렇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이나 뭐 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안 통과도 안 됐는데 하기는 조금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권 선언도 그렇고 당장 다가오는 8월에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후임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도 지금 2파전이냐, 양강 구도냐, 혹은 또 다크호스가 나타나서 뭐 2강 1중 구도가 될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논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원 구성이 돼서 상임위별로 정상 가동이 되고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도 뭔가 여야 입장이 나오고 진도를 나가야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해야 그다음에 차기 당권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도 지금 이 당권 경쟁이 적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합당으로 좀 얘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이제 여당의 이제 대권 주자들이 쭉 얼굴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백종원 씨가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건 해프닝이죠. 글쎄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뭔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우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부에는 그러니까 통합당 내부의 의원들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자 좀 이렇게 이 대중 친화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너무 공감을 잘하는 인물 예를 들면 백종원 대표 같은 인물이 우리는 대권 주자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백종원이라는 세 글자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정치권의 관심이 실제로 백종원 대표에게 가버리는 바람에 이게 의문의 일격을 당한 거죠. 백종원 대표는 나는 대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는 정말 뭐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먹거리를 잘 홍보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본업주의를 선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해프닝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묘한 이게 매기 효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부에 뭐 잠룡도 안 보이고 이 사람들이 분발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백종원이라는 일종의 외부 영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발끈하고 일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에 여기 있는 거 아니냐. 팔순에 대권 나갈 수 있겠는가. 김종인 위원장은 펄쩍 뛰었습니다만 그렇게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역공을 하면서 내부에서 뭔가 또 좀 다이나믹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부 투쟁이라는 게 지금 통합당 상황에서 단결해도 지금 이 여당하고 맞설까 말까인데 이럴 상황이냐 싶지만 사실은 권력 욕망과 의지가 충돌하면서 뭔가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통합당이 너무 조용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효과가 좀 엉뚱한 쪽으로긴 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통합당에서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면 그렇게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데려와서 자기 사람으로 해서 진영을 짜는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견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한데 또 뭐 일단은 잠깐 원을 빨리 구성하고 정상화시켜서 원내가 가동돼야 뭐 나머지 일들이 풀릴 것 같습니다. 추경안부터 처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또 당내는 당내대로 정비를 또 하셔야겠죠. 시국이 엄중합니다. 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측근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추 장관은 오늘 법의 날 행사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그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추 장관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검사들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이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여기에다 자신과 가까운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측근 감싸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 측은 윤 총장의 수사 자문단 소집 결정에 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집을 요청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피의자인 채널A 이모기자 측이 검찰의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자 이 전 대표 측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자신이 확실히 피해자인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외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전문가들이 중요 사안을 심의하고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비슷합니다. 다만 위원 위촉이나 안건 선정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고 현직 검사나 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은 다릅니다. 수사자문단은 총장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총장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 측도 자문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몰라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겠다며 구성 절차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총장이 소집을 결정하는 수사자문단과 달리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이 선행돼야 해 실제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이자 채널A 취재방해 혐의의 피고발인이기도 한 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씨는 2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을 조사하면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불응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사건 관계인들이 잇따라 외부 판단을 받겠다고 나서면서 대검과 수사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비타민C요? 때가 어느 때인데 저는 C+ 먹어요. 비타민C 1200mg에 셀레늄, 아연, 비타민 E와 B까지 하나면 되니까. 피로는 풀고 유해산소 저항력까지 아로나민 C+. C+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기프트 좋아하시죠? 특히 고려 기프트가 진짜 좋아요. 이거 광고예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이 엄청 많은 고려 기프트는 엄청 싸대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엄청 주문하는 고려 기프트. 사달래요 사장님이. 영종을 소유하라. 부서지는 햇살에 잠을 깨고 붉은 노을에 기대어 삶을 감상하는 갤러리 같은 아파트. 영종, 단 하나의 오션월드 마크. 영종 뷰얼파크시티. 1833-6227. 공유 멀티 앱 크로스. 회원 공유 멀티 앱 크로스. 멀티 앱 크로스. 회원 공유 멀티 앱 크로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99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원생은 이른바 햄버거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유치원. 지난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의 일종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에 걸려 문을 닫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관련해서는 아마 보건소 및 시청 또 교육청 안내 주시면. 처음 식중독 환자가 나온 건 지난 18일. 이후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장기 결석자를 제외하고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184명 가운데 구토와 설사, 혈변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무려 9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30여 명에 이르는데 원생의 동생 등 가족까지 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원 환자는 30명 정도에서 퇴원 7명하고 오늘 날짜로 23명이 입원 중이에요. 심지어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원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집단으로 걸려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뇨를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병원 측에다 이제 문을 해가지고 피 검사를 해보니까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햄버거병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진단명을 이제 내시더라고요. 보건당국은 유치원에서 단체 급식을 하면서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균이 나온 음식은 찾지 못한 만큼 이미 처분한 간식이나 급식 재료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유치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남겨둬야 하는 음식 재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뷔페 식당 4곳에 대전 지역 확진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이와 연관된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뷔페 식당 앞에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13일 이곳에서 진행된 게임 관련 사업 설명회에 70대 여성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뷔페도 50대 남성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곳 뷔페에 확진자가 다녀간 날은 지난 16일로 당시 보험사 사업 설명회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도 지난 20일 서구의 한 뷔페에서 진행된 돌잔치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대전 지역 뷔페는 모두 4곳으로 이 중 2곳은 예식장과 함께 운영되는 곳입니다. 접촉자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뷔페에서 음식을 가지러 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뷔페라든가 그 웨딩 이 장소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검사는 오늘 집중될 것 같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있었던 집단 감염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주 확진자가 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서구 부동산 관련 법인 콜센터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방문 판매업소를 연결고리로 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10일 동안 대전 지역 확진자는 50명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다단계 관련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를 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익명 검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방문 판매업소를 직접 찾았거나 다단계의 관련으로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 1명을 고발한 데 이어 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확진자 2명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부터 뷔페 식당과 대형 학원도 집단 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뷔페 식당.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입장 순서를 기다립니다. 뷔페 식당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에 인식해야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식당 안 거리 두기를 위해 전체 테이블의 30%는 비워뒀고 곳곳엔 비닐 장갑이 놓였습니다. 음식을 담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혹시나 음식에 침이 튈까 걱정하던 손님들은 대부분 안심된다는 반응입니다. 상대방의 분비물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닿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뷔페뿐 아니라 다른 식당에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기존 식당 같은 경우는 그냥 수저함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그 이외의 곳은 잘 안 하는 실천이다 보니까. 직원들은 QR코드가 익숙지 않은 손님에게 사용법을 설명하거나 마스크나 장갑을 끼도록 안내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다른 고객님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을 부탁드린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점하시는 고객님 수에 비해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이번에 고위험 시설로 추가됐습니다. 수강생들은 QR코드를 확인한 뒤 문진표를 써야만 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은 더워진 날씨 탓에 마스크 착용과 환기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상태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이고 교실 내 어떤 환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주 하고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와 물류센터를 포함해 방역당국이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모두 12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나 업체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울의 공군 부대에서 불거진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 청와대 청원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죠. 예, 하지만 공군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공군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다. 이제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공군 방곤유도탄 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가 부모의 재력을 등에 업고 이른바 황제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글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예. 당시 제기된 의혹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부사관에 세탁물과 음료수 심부름이 있었고요. 또 이 해당 병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 또 1인 생활관 사용, 또 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또 부대 특혜 배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단 이탈과 부사관을 통한 이 세탁물, 음료수 반입만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공군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공군 감찰 결과 해당 병사는 모두 7번의 민간병원 이용이 있었는데 이 진료가 끝난 뒤에 자신의 집인 그 서울 강남구 자택을 무단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간부가 해당 병사 세탁물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3차례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 이제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자 자신의 피부 질환을 이유로 해서 생활관 공용 세탁기 사용이 어려워서 자가 세탁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음료수 부분은요, 이 세탁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군사 경찰이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생활관 단독 사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네요. 네, 이 공군 측이 생활관 단독 사용의 경우는요, 이 해당 병사가 의사소견을 제출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담겨 있었고 이거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또 샤워실 보수 우흉 역시 전임 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부분이고 이 해당 병사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해당 병사 아버지로 알려진 최영 나이스그룹 전 부회장은 이번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공군은 다만 현재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서 징계나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사건 말고 공군은 또 간부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점을 보면 이달 초에요. 그 공군 방군 유도탄 사령부 3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 병사들이요. 간부인 중사에게 폭언과 욕설,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신고가 군 인권센터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피해를 당했다라고 호소했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추행 행동도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고할 경우 뒷조사를 다 해놨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이렇게 군 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평소의 언행이나 태도들, 그다음에 병사들에 대한 어떤 자신이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병사들을 마음대로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특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위계 질서에서 일어났던 위계 폭력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이 공군은 이 관련 사건 조사 중이고요.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이런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병사들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좀 유사한 피해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의 언급들이 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성인 사실을 특정하고 입증하는데 영향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군인권센터 측은 해당 간부의 보직 해임 요구를 했고요. 함께 고소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은 의혹인 수준도 있는 것 같으니까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상규명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마땅한 처벌이나 또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의연과 관련해서 9330님이 의견을 주셨네요. 정의연과 소녀상 철거 논쟁이 계속될수록 이득을 보는 건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아베 정부입니다. 수요 시위 장소까지 선점해서 논쟁의 불을 키우는 보수단체들은 대체 누구 편입니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2813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남북관계에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쟁 대신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9330님 의견 주신 것 중에 정치권과 남북 갈등, 코로나19까지 힘든 상황에서 장마까지 이제 왔습니다.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랄라 스윗의 여름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죠. 네, 그렇죠. 제주도 그리고 전남 해안 쪽에 비가 많이 내렸죠. 이 지역에 호우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